저는 그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다고 자부했죠. 남편하고 둘이서 작지 않은 아파트 한 채랑 상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남들처럼 넉넉하진 않아도 노후 걱정은 안 할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던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정말 순식간에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은 평소에 잔병치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좋고 건강하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오른쪽 팔을 못 움직이더라고요.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었어요. 남편은 오른쪽에 마비가 왔고 의사소통도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청천벽력이었죠. 아들 부부는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살림만 하는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아마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잖아요. 내가 밤낮으로 병원에서 남편 옆을 지키는 동안 아들 부부는 딱 3번 병문안을 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저희도 일이 바빠서요. 애들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럴수록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간병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남편 몸무게가 나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데 그걸 내가 혼자 일으키고 눕히고 기저귀 갈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었죠. 며칠 밤을 새우다 보니 나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남편을 침대에 옮기다가 내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 순간 엄청난 통증이 허리 쪽을 덮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침대 위에서 나를 보며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결국 나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대요. 의사가 한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내가 쓰러지자 병원에서 아들 부부에게 다시 연락했죠. 그제야 아들은 부랴부랴 병원에 왔어요. 며느리도 따라왔지만 얼굴엔 짜증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 며느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병실과 내 병실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나는 내 병실에 누워서 남편 걱정만 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돌봐야 했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남편을 맡기고 나는 틈만 나면 휠체어를 타고 남편 병실로 갔어요. 남편은 나를 보면 눈으로 애써 웃으려고 했죠. 그때마다 내 마음은 더 찢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들 부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간병인을 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느리가 내 병실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서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지도 모르죠. 내 몸이 약해지니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더군요. 며느리가 내 병실로 와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시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어떻게 간병인을 고용한 걸 내심 안도하는 말부터 꺼낼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만 먼저 말하죠. 나는 며느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 노인 둘이 병원에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착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내 옆 침대 난간만 만지작거릴 뿐이었고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당장 퇴원이 어렵잖아요. 간병인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돈을 모아야 할 때인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돈이 없으니 간병을 못하겠다는 소리였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지 참.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좋은 요양병원 많아요. 거기 시설도 다 좋고요. 아버님 상태가 지금 간병인이 계속 붙어야 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좋은 곳에 모시는 게 모두에게 편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꽂혔어요. 남편을 그곳에 버리자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나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보냐?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돌보기는 힘들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있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고 아주 단정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죠.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요양원 절대 안 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친절함이 사라졌어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말투는 더욱 독해졌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님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녀는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처럼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나는 그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요양원에 보내서 간병 부담을 덜고 남편의 병원비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계산이었죠. 며느리가 결국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님 유고 시의 재산 상속 문제도 저희가 고려해야죠. 지금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속. 남편의 병이 그들에게는 재산을 앞당겨 손에 넣을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설마. 저 따위 말이 지금 내 며느리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경고했어요. 함부로 상속 이야기 꺼내지 마라. 내 남편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옆에 있다. 며느리는 더는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 잘 지키세요. 하지만 어머니도 몸 생각하셔야죠. 언제까지 아버님 옆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며느리에게 내 남편을 절대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 몸은 아팠지만 내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며느리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내가 무너지면 남편은 요양원에 보내질 것이고 내 재산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겠죠. 나는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젠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고 배신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우선 남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나는 간병인에게 용돈을 두둑이 쥐어줬어요.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혹시 누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를 혼자 데려가려 하면 나에게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어요. 돈은 사람의 입을 막고 눈을 뜨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었죠. 다음 날 나는 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나는 병실에서 모든 걸 처리했어요. 변호사는 내가 요청한 대로 남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내 돈을 자기들 것처럼 계산하고 있을 테니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죠. 며칠 후 예상대로 소란이 터졌어요. 퇴근 시간쯤 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집으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갑자기 막혔고,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에도 뭐가 붙었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아주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충동적으로 사고 칠까봐 내가 미리 손 써놓은 거다. 나는 아들에게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내 아버지 재산은 모두 내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건드린다.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병실로 뛰어왔어요.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나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녀는 억울한 척 연기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감히 내 남편의 진료 기록을 왜 보려고 했니?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내 허락 없이 내 남편 일에 손 떼면 나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너희에게 되갚아 줄 거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 재산 포기각서 서류까지 떨어뜨렸지만 며칠 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욕심이란 게 사람 눈을 멀게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저런 궁리를 하겠죠. 하지만 나는 그들이 쉬는 틈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병실에 누워서도 내 분노와 배신감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들은 며칠 만에 내 병실로 혼자 왔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그 자세는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도 살아야죠. 나는 단정적인 말투로 아들에게 대꾸했어요. 가족?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키지 않고 며느리 편에 설 때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지를 주었어요.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였죠. 나는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야 했어요. 돈보다 더 아끼는 것, 바로 자신의 겉모습과 사회적 체면이었죠. 나는 병실에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의 복수는 아주 자세하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죠. 나는 이웃들에게 남편의 심각한 상태와 매일 엄청나게 나가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척 며느리 이야기를 흘렸죠. 혜진이가 얼마 전에 비싼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더라. 그럴 돈이 있으면 아버님 간병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보기엔 시부모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애 같아 속상하다. 내가 의도한 대로 소문은 며느리의 모임과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녀는 가뜩이나 돈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뒷말까지 견뎌야 했죠. 체면 때문에 사는 며느리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어요. 그녀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불효한 며느리라는 낙인에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내 병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어머니, 엄마들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왜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아주 단정적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짓에 비하면 나는 아주 양반이다. 내가 남편 병실에 와서 몰래 뭘 하려 했는지 잊지 마라. 내 말은 며느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 것이었어요. 그녀는 지장 찍기 시도가 발각된 후에도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휠체어를 타고 남편 병실로 가는 길에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남편 병실 안에서 며느리가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무언가를 꺼내서 남편의 마비된 손을 잡고 억지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서류였고 남편의 손을 잡고 지장을 찍게 하려는 듯 했죠. 남편은 고통스러운 듯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의식이 온전치 않으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나는 휠체어를 세우고 아주 천천히 큰 소리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류를 급하게 몸 뒤로 숨겼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서류,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르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시아버지 병원비도 안 내는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소문내겠다. 내가 가진 그 허울뿐인 체면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뭉개줄 거다.
나는 그녀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렸어요. 며느리는 결국 손에 힘을 풀고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꺾였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뜨린 서류는 예상대로 재산 포기각서였어요. 남편의 서명이 조잡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이제 지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죠.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치졸한 계획이 나에게 발각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체면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완전히 정신을 놓은 듯 했어요.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참회나 슬픔이 아니라 탐욕과 좌절이 뒤섞인 분노였어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휠체어를 이용해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아주 단정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이 서류는 내가 보관하겠다. 내가 내 시아버지에게 하려던 짓,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며느리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날 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끼다가 병실을 떠났어요. 그 모습은 당당한 승리자의 아내가 아니라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파산자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녀는 내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꺾이자 아들은 더욱 나약해졌어요. 아들은 다음 날 내 병실로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재산만은 지켜주세요. 그는 이제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재산이라도 온전히 남아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나는 아들의 비굴함에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얻게 될 거다.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나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를 뿌리 뽑는 것이어야 했죠. 나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바로 심리적 압박과 재정적 마비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아들만 가끔 와서 눈치만 살폈죠. 나는 이 틈을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걱정 없이 남편을 지키고 믿음을 배신한 갚아줄 계획을 실행했어요. 나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우리가 가진 상가 건물의 임대 수입 전부를 남편 간병 및 재활치료 기금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신탁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 돈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묶어버린 거죠.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죠. 나는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직접 통보했어요. 병원에 오지 않는 며느리에게 나는 아주 친절한 문자를 보냈어요. 혜진아, 아버님을 위해 상가 임대료로 별도의 신탁 계좌를 만들었단다. 이젠 아버님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너희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단다. 이 문자를 받은 며느리는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상가 건물은 노후 재산 중 핵심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응수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탐냈던 그 돈은 너희 아버지를 지키는 데 쓰일 거다. 나는 이 말을 통해 그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줬죠.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다음 단계의 압박을 준비했어요. 이 아파트는 우리 소유가 아니었지만 나는 우리 명의의 재산으로 아들의 대출을 일부 보증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 보증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보증이 해제된다는 통보가 은행에서 아들에게 전달되자 아들 부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갑자기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고 높은 이율로 갈아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죠. 나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주거지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날 밤 병원에 다시 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면서 애원했죠.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제발 보증만은 철회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돈과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너희가 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너희는 이미 너희가 살 집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 단호한 선언은 그들의 삶에 대한 나의 최후 통첩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아들 부부에게 보증해지 통보가 공식적으로 전달됐어요. 이 통보를 받은 아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죠. 내가 보증을 해제하면서 아들은 갑자기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갚거나 훨씬 높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들의 가장 안전했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는 늪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재산을 탐내려다 자기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된 거죠.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절망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죠. 그녀는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나에게 따지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님은 어머니 남편이지만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희를 길바닥에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만 가득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키려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돈을 되돌려주거나 보증을 유지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나의 복수는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했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아주 세부적인 참회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그들의 치부와 죄책감을 건드리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문서에는 그들이 처음 요양원을 언급했던 순간, 진료 기록을 몰래 빼내려 했던 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장을 찍으려 했던 파렴치한 행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아들 부부에게 이 문서를 가져와 남편 병실에서 직접 읽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시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공개적인 굴욕이었죠. 며느리는 이 요구를 듣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저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다음 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들의 대출 보증 해지로 인한 경매 위기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통보했어요. 나는 그들의 체면이 무너지는 고통을 최대한 길게 느낄 수 있도록 몰아붙였죠. 결국 아들 부부는 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비참하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참회의 문서에 서명했고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휠체어를 타고 문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읽어내려갔죠.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당신의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고백은 쉰 목소리와 흐느낌으로 이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허무함이었죠. 내가 지키려던 남편은 의식이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이것이 배신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 현실적인 복수였죠. 그들이 병실을 나설 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탐욕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이제 영원히 내 남편의 재산을 탐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을 나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은 내게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이었죠. 그날 이후 그들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 부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잘라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혹시 모를 재접근을 막기 위해 변호사에게도 철저히 지시했죠.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배신에 대한 가장 비참하고 완전한 인정이었어요. 아파트 보증권도 결국 아들 부부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거나 집을 정리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겠죠. 나는 그들의 이후 삶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은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죠. 나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내 남은 힘은 온전히 내 남편을 지키는 데만 써야 했어요. 나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재활치료에 집중했어요. 남편을 돌보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했으니까요. 상가 임대료로 마련한 신탁 계좌 덕분에 병원비나 간병인 문제는 더 이상 내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애초에 싸워 얻으려 했던 경제적 안정은 완벽하게 확보되었죠. 간병인 2명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조차 내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 비용을 떠안을까봐 절망했던 과거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아들 부부의 행동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전 이런 상황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나는 매일 남편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옛 추억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지켜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죠. 남편은 내 말을 알아듣는 듯 눈을 깜빡이거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였어요. 나는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어요. 아들 부부의 배신 때문에 무너졌던 나의 삶은 남편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것은 몇 달 뒤 문자로였어요. 길고 긴 문자 속에는 재산을 포기한다는 말, 용서를 구한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처럼 강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도 없었죠. 그들의 참회는 너무 늦었고 그들의 탐욕은 너무 깊었어요. 나는 승리했어요. 남편을 지켰고 우리 노후를 지켰죠. 하지만 저는 동시에 하나뿐인 아들 가족을 잃었어요. 이 전쟁이 끝난 뒤 내게 남은 것은 고요함과 함께 찾아온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탐욕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번 퍼지면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나는 그 전염병으로부터 내 남편과 나의 존엄을 지켜냈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을 탐내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한 교훈은 돈이 당신의 존엄을 위협할 때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방패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내 남편 옆에서 평화롭게 보낼 거예요. 내 남편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저와 틀린 방향으로 삶이 바뀌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식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란 거지. 하지만 나이 들고 힘없어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부모가 잘 되기만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창피한 사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